2026년 4월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삼성에 맡기겠다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통신 규칙 한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독일 벤츠와 BMW가 맞추는 배터리 규격 한국이 이미 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동원해 막으려 했던 체코 원전 결국 한국이 이겼습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이 독일과 맞붙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데이터 하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국제기술 표준 20년 만에 정확히 12배 증가.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규칙을 직접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소리 없이 세계의 규칙을 완전히 다시 쓴 나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시밀리안 바우어입니다. 독일 뮌헨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규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이 유명하고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독일이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규칙을 따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어느 날,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면서 한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 수잔 콜린스 교수님의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강의실 불을 끄셨습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12배.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국제기술 규격의 수 20년 전과 비교해서 12배 증가. 국제기술 규격이란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따르는 기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마트폰이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같은 통신 규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규격을 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처럼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 아닌가요? 왜 한국입니까? 라훌도 거들었습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인데 한국 5천만이 세계 규칙을 만든다고요? 제임스도 말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기준 아닌가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K-팝 얘기라도 하려는 건가? 교수님은 그 반응을 예상하셨던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와 그 물건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 독일이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산업 규격도 환경 기준도 독일이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있다고요? 교수님은 스마트폰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건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마다 한국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기 전에 저는 잠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30년 넘게 다니신 곳입니다. 할아버지도 거기 다니셨습니다. 우리 집안 세대가 독일 자동차 산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는 괜찮겠지. 독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고니까. 그 생각이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에밀리가 라훌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자꾸 당신만 쳐다보던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동통신은 독일이 원래 강한 분야가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칠판에 짧은 질문을 적으셨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 안에서 누가 통행세를 내고 있는가? 라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통행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꺼내보십시오.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쓸 때, 전화를 할 때, 그 신호가 달리는 길의 규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규칙을 만든 나라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에밀리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아닌가요? 인터넷 자체가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유럽이 이동통신 표준을 먼저 만들지 않았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5세대 이동통신, 그 핵심 규칙을 만든 나라는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동통신 규칙을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교수님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시장에서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가 여러 대 동시에 지나가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이 밀던 방식이 있었고 CDMA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었습니다. CDMA는 더 많은 차가 더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한국만 세계 통신망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그 위험한 선택을 한 건가요? 검증된 유럽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유럽 방식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기업들이 이미 쥔 특허를 한국이 영원히 사야 합니다. 통행세를 내는 나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국은 그 도박을 택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규칙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 방식을 실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도박이 적중했습니다. 이 방식은 3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라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면 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 5세대에서도 세계 최초, 3세대, 4세대, 5세대. 3번 연속 세계 최초를 달성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최초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도 5세대 이동통신 잘 쓰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칠판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쓸 때마다 한국에 통행세를 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스마트폰이 몇 대입니까? 20대쯤 되겠죠. 그 20대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마다 한국 기업의 특허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이 50억 대가 넘습니다. 50억 대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마다, 기지국이 세워질 때마다, 통신 장비가 팔릴 때마다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전화. 아버지가 다니시는 자동차 부품 회사. 거기도 통신 장비를 씁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도 통신이 들어갑니다. 그 통신 신호가 달리는 길의 규칙을 한국이 만들었다면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이동통신은 독일이 원래 강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시간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30%.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선언한 목표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 핵심 규격 특허 세계 1위 수준 30% 선점. 2030년 세계 최초 상용화. 5세대가 전 세계에 다 깔리기도 전에 이미 6세대 규칙을 먼저 쓰겠다는 겁니다.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5세대도 아직 전 세계에 다 안 깔렸는데 6세대를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경쟁자들이 5세대를 따라잡으려 달려오는 동안 한국은 이미 6세대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쫓아가면 이미 늦습니다. 한국이 칼을 뽑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라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쫓을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네요.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산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막시밀리안, 다음 시간에는 노트를 2권 가져오십시오. 한 권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에밀리와 라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버지 회사에서 쓰는 통신 신호가 한국이 만든 규칙 위에서 달린다고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확신이 다음 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노트를 2권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독일의 자존심입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150년 넘게 세계 자동차 산업의 규칙을 만들어 온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주제에서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래요. 막시밀리안 씨한테 유리한 날 아닌가요?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제 마지막 자신감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들어오시며 칠판에 짧은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엔진이 바뀌면 규칙도 바뀐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자동차의 심장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50년간 자동차를 움직여온 기름 엔진이 전기 모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엔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권력이 통째로 이동하는 겁니다. 기름 엔진 시대에는 엔진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지배했습니다. 독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터리의 규격, 즉 크기와 모양과 충전 방식을 누가 먼저 정하느냐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세계 1위 아닌가요? 왜 한국입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산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만드는 것과 규격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벽돌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모든 건물을 같은 방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셀의 크기, 연결 방식, 충전 규격. 이 규격을 누가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배터리 규격을 정하는 국제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이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BMW가, 폭스바겐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규격에 맞춰 차를 설계한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골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받는 관계 아닌가요? 좋은 배터리를 사서 쓰는 것과 규격을 따르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나중에 냉장고 크기를 바꾸려면 부엌을 통째로 뜯어야 합니다. BMW가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전기차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그 규격을 바꾸려면 차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공장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 규격에 완전히 묶인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라훌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분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 150년.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규칙을 만들어 온 시간입니다. 제 아버지도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 세대가 독일 자동차 산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자부심이 지금 이 강의실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구원을 해주듯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독일이 자체 배터리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선언했습니다. 독일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희망이었던 배터리 기업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입니다. 거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뜨고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단순히 배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규칙이 지금 한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액체가 새거나 과열되면 위험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 달려오는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의 규격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라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쫓아가면 이미 늦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두 번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채로. 두 번째 노트 첫 페이지에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일이 완벽하게 만드는 동안 한국은 다음 판의 규칙을 먼저 썼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바다입니다.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의 규칙도 한국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독일 미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잘 지내냐? 공부는 어떠냐?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공급받아요? 아버지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왜 갑자기?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한국 회사인데. SK인가 삼성인가? 왜?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내렸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이미 한국 배터리 규격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세대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동차 산업이.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 시작 전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 사상 최대. 저는 그 기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에 일이 몰린다. 왜 그런 걸까? 아직 이유를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됐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에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이야기래요. 독일은 잠수함이라도 있으니 괜찮지 않아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수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 조선업의 현실을 저는 이미 검색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상선시장, 그러니까 화물이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 시장에서 독일의 이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스크린에 사진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거대한 배였습니다. 옆에 작은 건물들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훌이 답했습니다. 아주 큰 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 온도가 얼마나 낮은지 감이 잡히십니까? 냉동고가 보통 영하 18도입니다. 그것보다 9배나 더 차갑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항해합니다.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이랑 관계가 있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미국, 호주,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를 사오려 합니다. 그런데 그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LNG 운반선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 조선소에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라훌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한 나라의 힘입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 것,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떴습니다. 친환경 선박 국제 안전 기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50년까지 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사실상 없애야 합니다. 그 말은 기름으로 달리는 배들이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고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연료를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극도로 정밀한 국제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입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안전기준을 만드는 것과 배를 잘 만드는 건 별개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운동화 크기 규격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연히 제 발 크기에 맞는 규격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 공장에서 만든 운동화가 규격에 가장 잘 맞을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제 규격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안전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니 내 배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역 규칙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개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을 못 맞추는 나라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벽. 그걸 한국이 조선업에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조선업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군함, 잠수함, 상선 시장에서 독일의 이름은 찾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은 상선 시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친환경 선박 기준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다시 그 시장에 들어오려면 한국이 만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규격에서 밀렸습니다. 이동통신 표준에서 밀렸습니다. 조선 시장에서는 아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새로운 규격마저 한국이 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칠판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분필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26. 그 옆에 단위를 적으셨습니다. 조원.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분필을 내려놓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숫자가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이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6조 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에밀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저 숫자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것을. 세미나실을 나서며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26조 원. 그 아래 물음표를 하나 적었습니다. 5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스파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에밀리와 라훌도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스파이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가 스파이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만 긴장한 게 아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강의실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스크린에 바로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26조 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1970년대로 가야 합니다. 교수님이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쉽게 말해 엄청난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은 이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기술을 통째로 사왔습니다. 설계도도 외국 것이었고 핵심 부품도 수입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완전히 남의 기술로 남의 방식대로 지은 겁니다. 라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많은 나라가 하는 방식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거기서 멈춥니다. 사온 기술을 그대로 씁니다. 작동만 하면 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리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레시피를 사서 그대로 따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레시피를 사온 다음 왜 이 재료를 이만큼 넣었는지, 왜 이 순서로 요리하는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을 사온 다음 분해하고 분석하고 계량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자적인 원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독자 개발까지는 중국도 인도도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교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독자 개발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놀라운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수주란 그 공사를 맡기로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그 경쟁에서 한국이 이겨야 했던 나라들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미국, 프랑스,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처음에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를 이겼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국들을 한꺼번에.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 26조 원. 2025년 6월 유럽에서 조용하지만 세계를 뒤흔든 계약이 하나 체결됐습니다. 체코 정부가 새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두코반이라는 곳입니다. 그 공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단일 공사였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와 경쟁한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이기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까지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하루 전날 법원이 계약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라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는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쉽게 말해 스파이들이 체코 관료들을 포섭하고 한국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려 했습니다.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요? 유럽 선진국이 스파이를 동원했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파이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상급법원이 가처분을 뒤집었고 결국 계약서에 사인이 이뤄졌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동원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배운 나라에게 밀리는 게 두려워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시밀리안, 체코 원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식 원전 방식이 유럽 땅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특정 방식으로 지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늘릴 때도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면 집을 통째로 뜯어야 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가 한국 방식으로 원전을 지은 순간 앞으로 수십 년간 수리하고 개량하는 모든 과정이 한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체코 옆 유럽 나라들이 새 원전을 지을 때 체코 사례를 봅니다. 한국 방식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저는 무역 규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원전 방식을 수출한다는 건 단순한 공사를 맡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한국 방식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의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묶이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에밀리가 이번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두 나라 이름을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한국, 독일,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음표 하나를.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음표의 다음 이야기가 독일에 관한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물음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국이 어떻게 3번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았는지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면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절반밖에 이해 못합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난 시간 칠판에 적혔던 26조라는 숫자가 오늘 체코 원전 계약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파이를 뚫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를 꺾었습니다. 26조짜리 계약으로. 그리고 칠판에 남은 물음표. 한국, 독일. 저는 그 물음표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엔 중국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에밀리가 이제 한국을 문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원자력이나 에너지 분야 거래처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직접 관계는 없지만 거래처 중에 원전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긴 해. 체코 쪽이랑 얘기 중이라고 하던데.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체코. 26조. 한국. 아버지 거래처가 체코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체코가 방금 한국 원전 방식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 원전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방식으로 운영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거래처의 미래가 한국이 만든 원전 방식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아니,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6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실로 걸어가면서 지난 5번의 수업을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이동통신 표준, 전기차 배터리 규격, 친환경 선박 안전 기준, 체코 원전 26조. 하나씩 꺼낼 때마다 같은 나라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는가? 전날 밤 검색을 해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의 잔해, 무너진 건물들, 피난민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일부 나라보다 낮았습니다.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의 기술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한국만 됐을까요?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연도 3개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진짜 성격은 잘 나가는 시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한국은 3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3번 다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 한국은 나라의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달러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쓰는 돈입니다. 그게 바닥나면 수입을 못합니다. 나라가 사실상 멈추는 겁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란 돈이 부족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훌이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은행 체계를 뜯어고치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조건을 그대로 따르거나 거부하고 버티거나. 한국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는 한국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갑오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내놓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개인이 금을 팔아 나라 빚을 갚는 게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자기 빚처럼 느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흔하지 않겠네요. 교수님이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가셨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제통화기금에 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충분히 쌓아뒀고 위기 대응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같은 위기가 와도 준비한 나라와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라훌이 말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연도를 가리키셨습니다. 2019년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인데 그 대부분을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가 끊기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양보 대신 국산화 선언이었습니다.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됩니다. 위기가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었습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에밀리가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압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네요. 교수님은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은 1970년대에 야심차게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자 전략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은 대두와 철광석입니다. 땅에서 캐내거나 수확한 것들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으로 고착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독자 자동차 브랜드를 키우려다 중간에 중국의 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라훌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도전한 나라. 독일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계 최고의 기계.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 그래서 오히려 지키려 했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두 나라 이름을 다시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한국, 독일,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음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물음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60조짜리 싸움입니다. 한국 대 독일. 막시밀리안, 당신이 오늘 밤 가장 불편한 잠을 자게 될 겁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나서며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브라질은 포기했습니다. 멕시코는 안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꿈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어느 쪽인가?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브라질은 포기했고 멕시코는 안주했고 말레이시아는 꿈을 팔았습니다. 독일은 어느 쪽인가?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적힌 물음표의 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대 독일. 60조짜리 싸움. 독일인인 제가 이 강의실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독일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독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만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바로 스크린에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60조 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 계약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산이란 군사무기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말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낡은 잠수함을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대 12척. 잠수함을 만드는 비용과 앞으로 30년에서 40년간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합치면 총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라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계약의 최종 후보가 두 나라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후보가 몇 나라였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유럽의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부. 유럽 최고의 잠수함 제조사들입니다. 그 모든 나라를 제치고 최종 2파전에 남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입니다.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도 스웨덴도 다 떨어졌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전부 탈락했습니다. 한국과 독일만 남았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대신 힘을 합쳐 독일과 싸우기로 한 겁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과 북대서양 군사동맹 나라들의 잠수함을 팔아온 전통 강자입니다. 북대서양 군사동맹이란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으로 힘을 합친 동맹체입니다. 라훌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과 북대서양 군사동맹 나라들과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 동맹에 속하니 독일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납기 능력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독일이 5년에서 7년 걸리는 걸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납기는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배터리 기술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잠항 시간, 그러니까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3배 늘어납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캐나다가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 건가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독일만큼 오래된 나라도 아닌데요. 교수님이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에 잠수함 정비 시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철강 분야에서도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잠수함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파트너로 묶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잠수함 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재계 총수들이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계약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라훌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잠수함 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네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계약에서 독일이 이길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도 라훌도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독일도 강합니다. 오랜 동맹 관계, 유럽 방산 생태계의 신뢰. 이게 독일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독일이 당연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질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일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시밀리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이 보입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잘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독일이 놓친 것, 한국이 잡은 것.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독일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며 저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동통신 기준에서 밀렸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규격에서 밀렸습니다. 조선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원전 방식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조짜리 잠수함 계약에서 한국과 맞붙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질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노트에 적어둔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질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페이지는 그 두 줄 아래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 때 한국을 무시했던 에밀리와 라훌이 조용히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처음 수업 때 기억나요? 제가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인데 왜 한국이냐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네요. 라훌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구 14억이 있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도도 생각해봐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 손을 들며 한국을 무시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각자 자기 나라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수님은 먼저 영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산업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철도 선로 너비, 증기기관 규격, 산업 단위 체계. 전 세계가 영국이 만든 기준을 따랐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자리를 미국에 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훌이 대답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자신이 만든 기준에 안주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으니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가전제품 세계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파나소닉의 텔레비전.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일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었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더 선명하게, 카메라를 더 정밀하게.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놓쳤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일본은 그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안주했습니다. 새로운 판이 열릴 때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5세대 이동통신 기준을 장악했습니다. 배터리 규격을 주도합니다. 원전 방식을 수출합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80%를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답이 보였습니다. 영국이 됩니다. 일본이 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5세대가 끝나기 전에 6세대 기준을 준비합니다. 배터리가 따라잡히기 전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원전 하나를 수주하면 다음 수주전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달립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겁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외부에 없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미국의 견제도, 독일의 경쟁도 한국의 진짜 리스크가 아닙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 그게 유일한 리스크입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막시밀리안,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정당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숨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름 엔진에서 전기차로, 아날로그 기계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그 새로운 판에서 독일은 어디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규격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준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독일의 리스크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 멈추는 것이 독일의 리스크입니다. 교수님은 에밀리와 라훌을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에 머물 것인지,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에 머물 것인지, 그 인구를 기술 혁신의 힘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라훌도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제품을 보지 마십시오. 그 제품이 따르는 규칙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규칙을 누가 썼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독일을 걱정한다면 같은 질문을 독일에 던져보십시오. 독일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그 규칙이 세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에밀리가 나가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씨, 처음에 한국 무시했던 거 기억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라훌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나라가 강한 거였어요.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독일이 놓친 것, 한국이 잡은 것,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독일이 기름 엔진 기준을 완벽하게 만드는 동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규격을 먼저 썼습니다. 독일이 조선 시장에서 물러나는 동안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과 친환경 선박 기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독일이 이동통신 기준 경쟁에서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를 연속으로 선점했습니다.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뒤를 향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으면서 방향도 앞을 향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독일 지도 교수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첫 문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올레드 화면. 한국 규격. 5세대 통신망. 한국 기준. 배터리. 한국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따르던 나라에서 규칙을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소리 없이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그날 아침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독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